어려운 시사 이슈를 유쾌하고 즐겁게 풀어보는 부산연구소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자, 우리 부산연구소가 지난 2022년 3월에 문을 열어서 장장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35회를 끝으로 저희들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인 만큼 우리가 부산연구소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사 이슈나 언론을 볼 때 과연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될지 요거를 또 마지막이니만큼 또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뭘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특히 정치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은 듣는 시청자나 정치자들 스스로가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저는 정치인들이 은행은 내로남불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가 지난 여름에 한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다, 이를 알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점검을 해보는 노력을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불과 1, 2년 전에 어떻게 말했는지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이 시청자나 이런 방송을 청취하시는 국민들이 스스로 좀 점검해 보면서 저 사람의 진정성이 저기까지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팩트 체크해 나가는 개별적인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언론에 휘둘리고 여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은 또 어떤 걸? 저는 아마 우리 35회 하면서 한 번, 두 번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러니까 문명학자들이 정의하기를 탈진실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인 방송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기만 끌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자극적이고 심지어는 거짓이라도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첫째로 탈진실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양극단의 이야기는 저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극보수건, 극진보건, 특히 그 중에서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극단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약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피해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그 관성 같은 거를 많이 발견을 하게 돼서 그렇죠. 그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발 우리 부산연구소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 기사 볼 때 제목만 보지 마십시오. 제목하고 내용하고 완전 다른 기사가 제법 있습니다. 제목 보고 난 다음에 내용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목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산연구소가 없어지면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저기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작가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중간에 가다가 끊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세요라고 우리 작가께서 이야기했으니까 네. 전달했어요. 요즘은 근데 끝까지 읽기도 힘들어요. 힘들어. 중간에 광고들이 너무 달려 있어서 그렇구나. 그 광고 넘기다 보면 결국은 포기하게 돼. 야,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부산연구소가 없는 동안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 주의하시고, 자, 오늘 마지막 방송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셀러리맨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AP4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AP4가 아시아 퍼시픽. 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컨트리스 이렇게 되겠죠. 네 아시아 개국. 태평양의 4대 강국, 그러니까 한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4개 국가가 나토에 이제 그동안은 초청을 계속 한 2번 정도 저희들은 받아왔는데 이제 아예 그런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나토하고 제도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어서 되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태평양과 전혀 관계없던 대서양이, 물론 바다는 만나죠. 바다는 결국에 만나기는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그 두 개의 대양이 만나는 거죠.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만남일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지옥문을 여는 헬게이트를 여는 만남일지는 정말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대단히 부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어떤 정말 피했어야 되는 만남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떤 지옥문을 연다는 걸까 좀 구체적으로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부 다 우리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를 독재 정권을 통해서 만들어 오신 그분들 그리고 많은 보수 정권들 자체도 피해왔던 거는 일본이 이 아시아 지역의 맹주가 되는 걸 피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든 일본의 핵심은 그겁니다. 세계를 미국이 바라는 대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끼고 뭔가 인도태평양이 맹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작업을 방해하는 게 대한민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걸 그 70년 역사 동안 만들어왔던 그 외교적 전통을 그냥 산산히 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교수님 네. 그래도 이 나토라는 것과 함께 한다면 안보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렇게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튀르키예한테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옛날 터키. 예. 네, 튀르키예, 터키 뭐냐면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는 이제 자기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게 한 나라가 전 세계 5개입니다. 그 5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서독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독은 핵무기가 없지만 미국의 핵무기가 있음으로써 서독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5개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미국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고 50개를 그래요? 갖고 있습니다. 우와. 그런데 튀르키예가 항상 미국에 어긋장을 냅니다. 러시아 편을 들고 또 중재하려고 하고 항상 중도적으로 갑니다. 튕기네요. 네, 항상. 그러니까 자기 영토 안에 미국의 핵무기가 5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점에서는 튀르키예를 지켜주는 부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는 항상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아니 뭐 나토를 담당하고 있는 나토의 모든 회원 국가인 유럽 연합의 모든 소속 국가들이 다 미국하고 일본보다 더 심하게 친중국적인 행보들을 중국하고 하고 잘 있죠. 지내려고 하죠. EU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나토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적어도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예 대놓고 우리가 왜 중국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외교죠. 우리는 그냥 나토라고 하는 사실상의 군사동맹 체제에 가서 겨우 군사정보 조금 공유하는 그것에 만족해가 모든 걸 다 주고 있어요. 이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나토하고 가까워지면 간단한 겁니다. 나토가 하고 있는 지금의 대러시아 전쟁 그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까 하는 거를 고민을 하게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무기 나토가 달라고. 원하는 거는 당연하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기들이 그런 걸 대놓고 지원할 수 없을 때 우회적으로 우리의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죠. 거기에 우리는 그냥 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그냥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냥 저는 안보가 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어떤 외교적인 시각을 거기다가 뭐 안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중국 관계와 대러시아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무역이라고 하는 맞아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같이 갔어야 됩니다. 이쪽에 70%를 주면 이쪽에 30%는 줘야 되거든요. 외교는 그런 겁니다. 여지를 남게. 네, 이거는 완전히 영어로 all or nothing 비슷하게 되어 있죠. 한쪽은 완전히 주고 한쪽은 안 주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이제는 적성국가구나라고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조금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좀 웃깁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통과하는 것 자체가. 그 통과한 안을 그냥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뭐라고 하니까 그럼 안 해.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국토부에서. 애들 장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 그 원희룡 장관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가만있어, 전화번호가. 아니, 근데 이분은 저는 되게 극단적인 지금 선택을 좀 한 경우다. 그게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 때문인 건지 아니면 위로부터 떨어진 오다를 그대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뭐 정치 자기의 모든 직을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장관직은 이미 날아갔어요. 제가 볼 땐 팩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한모 그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네. 뭐 그런 발언들을 보건데 인지 여부는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직은 사실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마 지금도 계속 가져가시는 거 보는데 저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 한 가지는 위로부터 그냥 오다 떨어져서 그 오다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아니면은 과도한 충성 그리고 앞으로 대선 근데 이제 총선을 뭐 바라볼 그런 그 정치적인 이제 커리어는 아니니까 총선에서 공천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오세훈을 제끼고 가능한 예비 후보들을 다 제끼고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계의 친윤계의 어떤 그걸 후보로 등극할 제일 수 선두주자로. 있는 최소한의 자기 어떤 투자 이 관점에서 조금 설명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야, 근데 총대를 맨 거죠. 확실히 이제 그렇게 발언하는 경우가 없었죠. 대개는 이제 그러면은 원안부터 처음부터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장관은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토론을 하자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사안 자체가 야당 대표와 원장관이 토론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건 예를 들면은 뭐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 대표 그럼 토론합시다. 있는 대로 다 까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진정성이 있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보고 맞짱 토론하자고 얘기한 거는 지금 얘기한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선 거죠. 후보급. 대선 후보급으로 올려가는 그런. 그다음 그것도 있고 이분이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반응이 조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약간 그 수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런 반응을 사실 처음에는 좀 보였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의심 부분은 이건 분명히 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하시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건지는 정말 본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아마 물론 이제 목표는 저도 대선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장관하는 분들 이렇게 저는 건너 얘기 들어보면은 장관을 하기 위해 장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에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물 타는 데는 저는 기신이다.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물을 타고 국민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사안을 이해하기가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면 맞아요. 되번에 복잡해졌어요. 그 꼬리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자신 있게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이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이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원한 대로 가면 긴 다리를 놓아야 돼가지고 엄청 돈이 드는데 바뀐 대로 가면은 다리는 많아지는데 짧아져서 돈이 좀 줄어든다. 아니요, 그 그림 보십시오. 그 원한대로 가면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 원한대로 안 가고 지금 강상면 안대로 가면 그 수도 없는 터널과 수도 없는 교량을 만드는데 고작 140억 플러스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보가 아닌다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협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문제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10대 괴담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괴담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문제 제기한 모든 게 괴담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실제로 괴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또 됩니까 이게? 일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쨌든 정부 여당 아닙니까? 네. 정부 여당이 곧 그 국가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힘을 발휘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 결론이 플러스 쪽으로 나건 마이너스 쪽으로 나건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야가 머리를 같이 싸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과는 다른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국민의 불안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불안한 상태는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는 그 10대 괴담의 아주 핵심적인 첫 번째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계속 하던 거다. 우리는 민주당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라고 했던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좀 더 명백하게 IAEA의 사찰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어떤 우리들이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일본 정부가 계속 뭉개기 때문에 사실 합의를 전혀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조를 그대로 바르면 일본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죠. 민주당이 했듯이. 민주당 정부가 했듯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IAEA의 사찰 보고서가 진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가봅시다. 원자력 전문가니까 IAEA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거가? IAEA가 이제 원자력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점검을 하는 데는 맞습니다. 아,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과 상관되는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가 원자력 발전소였으니까 안정성하고 상관이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문제였고 인근 국가의 문제지 IAEA가 자동 개입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기들은 뭐 이익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한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일본이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제 IAEA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있고 또 IAEA의 사무국의 중요한 자리에도 일본 사람이 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쪽으로 그런 보고서를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IAEA는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고서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지금 정부 여당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협치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다면은 저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IAEA에 아니면 아예 우리가 IAEA 최종 보고서를 무시해도 되는 결과가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당은 완전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습니까? 적전 분열해 있는 한국인데. 지금 거기서 IAEA에서 한 그 보고서를 하거나 혹은 지금 우리 정부가 포함된 그 보고서 팀들 뭐 이런 우리 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보고서 팀들이 다 기본적으로 채취했다는 그 시료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직접 가서 떠서 시료 채취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도쿄전력이 그냥 떠서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한 겁니다. 그 물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떤 단계에 있는 물을 끄집어 왔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안 묻는 거예요. 도쿄전력은 착하다, 선하다, 그다음 신뢰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다 한 겁니다.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후쿠시마 예컨대 사고가 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도쿄전력이 행했던 거짓과 이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회사를 지금은 비록 공기업화됐지만 그 회사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근데 IAEA 사찰 보고서는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모든 시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IAEA라고 하는 건 원래 기관이 핵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방식, 그걸 통해서 핵 확산을 뭐 이렇게 핵 확산이 안 되도록 하고 이런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지금 IAEA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이 그런 핵 오염수가 나와가지고 그게 해양 전체의 환경과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정빙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어떤 전문 역량이 있냐?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IAEA 보고서가 그 몇백 페이지가 나왔지만 그 보고서 안에 실제로 든 내용은 인체와 해양에 미치는 구체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우 구체하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번에 IAEA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를 못했다는 거죠. 아예 구성이 안 돼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환경론자들, 예를 들면 이게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WHO, 인체 이런
그런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해양생물학자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알퍼스라고 하는 기계가 기본적으로 근데 다핵종 이렇게 제거를 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알퍼스의 원래 개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걸러내는 아주 선진화돼 좀 더 선진화되고 되고 고도화된 기법으로 걸러내는 기계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림종이 조금 좋은 그죠? 거네요. 왜냐하면 ALPS에서 A가 오면 어드밴스드입니다. 어드밴스드, 리퀴드. 조금 진화된. 그러니까 이건 전혀 기본적으로 다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ALPS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장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수천 종에 이르는 다핵종들 중에서 도대체 ALPS를 통해서 몇 개의 다핵종을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슈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고. 근데 그 ALPS를 그러면 어떻게 돌렸고 그게 고장 났을 때 그럼 어떻게 조치할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 조치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보고서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쿄전력이 도대체 ALPS가 고장났다고 잘 안 돌아간다라고 비판하는 그 목소리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문제 개선을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방류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삼중 수소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가장 위험한 H3. 그런데 이제 이게 이 ALPS를 돌렸는데 처음에 이게 수차례 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몇 번에서는 계속 실패를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ALPS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이런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서 재질문을 했을 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무답이라는 거죠. 자, 다음 얘기는